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에선 핵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전 상황 짚어보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슈 태그를 핵 공격 으름장이라고 두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격화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짚어볼 텐데 우선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모스크바 인근의 정유 공장을 또 드론으로 급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예. 그 드론을 새롭게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드론이라고 그러면은 통상 지상 한 2, 3km에서 떠서 뭐 시속 한 4, 50km로 이렇게 통상 이제 이 배터리로 이동하는 그런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개발한 이 드론은 전혀 차원이 다른 드론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지금 드론이 지금 저 폭격하는 저기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자폭하는 건데 저게 이름이 팔라니치아라는 드론이에요. 팔라니치아. 예. 그게 이제 그냥 보통 이런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트 엔진을 씁니다. 그 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항공기에 쓰는 것이 예. 제트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상공에서 지상으로부터 한 6, 7km 상공에 떠서 시속 한 4, 500km로 날아가서 때리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러시아 저기 모스크바 부근의 정유소인데 저기가 때린 곳으로부터 한 1,30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저기까지 가서 지금 때릴 정도의 그 엄청난 속도로 가니까 저걸 예. 이제 저게 대비를 이제 러시아로 봐서도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격추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힘들겠네요. 러시아 이제 저기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 공장이 저렇게 완전히 이제 폭파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저런 무기를 짧은 시간 내에 새로 개발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러시아의 드론 개발하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하고 근본적으로 두 나라의 전략 차이가 있어요. 러시아의 드론 개발이라는 것은 표준화, 대량 생산화, 규격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종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A 스타트업도 있고 B 스타트업도 있고 다양한 이제 드론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쟁 체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팔라니치아라고 하는 거, 이 팔라니치아가 우크라이나 말로 빵이라는 거예요. 빵. 네. 근데 요 팔라니치아 발음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요? 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사실상 이걸 가지고 한 10여일 됐을 거예요. 이게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거 공개도 하고 그랬어요. 공개 행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굉장히 위력을 앞으로도 발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이런 드론 공격, 그리고 또 한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이어서 수도 키이우까지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수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 책임을 서방에다 돌리고 있다고요? 뭐 전쟁 책임 서방에 돌린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2년 반이 다 돼가는데 2년 반 동안 내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서방이 절대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이제 발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모스크바 인근에 가 있는 정유 공장을 저렇게 폭격을 하니까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제2의 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가 하르키우라고 하는 데거든요. 하르키우에 대해서 이제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우에 때렸는데 주로 이제 뭐 스포츠 시설, 쇼핑센터, 뭐 우체국 이런 데를 대상으로 때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때려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공격도 하고 그 전에는 또
뭐랄까 정유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기반이 되는 시설도 그렇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 시설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결국은 이제 인프라를 이제 서로가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 정유 시설이든 그다음에 변압소든 뭐 예. 변전소든 또는 이제 수력 발전소든 화력 발전소든 이렇게 때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전쟁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특히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변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은 알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계속해서 그런 인프라를 때리게 되면 그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그 불만이 우크라이나를 가는 거면 좋은데 예. 우크라이나로 안 가고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받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단결을 하고 오히려 푸틴에 대한 엄청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조짐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노리고 있는 건 그거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이제 이렇게 가서 폭격하는 이유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9월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곧 겨울이에요. 예. 겨울이면은 인프라가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은 전력이나 또는 뭐 가스나 뭐. 그 발전소나 이런 데서 타격을 받으면 결국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그렇겠죠. 거고 그 어려움들이 결국은 이제 전선 지역으로 보급을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 너희는 나 그렇게 그 인프라 때려, 나도 너희 인프라를 때릴 테. 그런데 누가 더 손해 볼지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뭐 캐기만 하면 손만 대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깨서 이제 한없이 나오는 거죠. 그거 어지간히 이제 이렇게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러시아로부터는 타격받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내가 이긴다.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러시아한테는 깔려 있다. 이렇게 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서 제공하는 뭐 무기들, 로켓이나 네네. 미사일들에 대해서 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저희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제일 큰 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상 나토 국가들 또는 뭐 나토에 속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인도적으로 지원도 하고 근데 군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예. 공격 무기도 과거에는 안 했지만 이제 공격 무기도 많이 줬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거기에는 장거리 타격 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공한 거 보면은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거리 한 300km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제공한 것이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 250km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세계가 확전이 될까봐 이걸 안 풀어주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만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F-16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현재까지 도착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나토 지역에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전체 총 규모는 한 80대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물론 F-16이 떨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공대공 미사일,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이제 다른 이런 그 드론을 격추하거나 또는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의 공군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쪽에 그 F-16에서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전투기에서 공대지를 때릴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공격의 진원지는 러시아 공군 비행장인데 우리가 거기를 때리려고 하면 우리 공군기에서 그쪽에다가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공대공 미사일만 주면 어떻게 그걸 때릴 수 있느냐. 공대지 미사일을 좀 쏴도록 해주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좀 타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대지 미사일도 좀 이렇게 해주도록 하면 러시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거다. 근데 나만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 좀 풀어주라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이 나토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이 응하지 않죠. 왜 안 된다고 말하는 이게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확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일 날은 그 며칠 전이잖아요. 예. 28일 날은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장관하고 나토의 대사급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가지를 못해서 이제 화상으로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의 대사급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건가 얘기를 했고요. 예. 하나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29일하고 30일은 우크라이나 외무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의 외무국방부 장관하고가 다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 나토 회의든 유럽 연합 회의든 그 회의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이제 알아보는 회의고 그 목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토 장관 회의를 했던 유럽연합 회의를 했던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거 똑같아요. 이거 장거리 우리 미사일 풀어달라. 사용할 수 예. 있도록 풀어달라. 공대지 미사일 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 아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사거리가 500km 나가는 훌륭한 그런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 좀 주라.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반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허락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난 상태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심정이라고 봐야죠. 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그렇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이후에 또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에 좀 빠르게 급습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8일 날인가요? 지난달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땅 쿠르스크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마을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점령한 땅덩어리 합하면은 우리 서울의 한 2배 지역 정도를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병력을 빼서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맥시멈 한 3만 명 정도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갔을 텐데 그게 이제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주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병력이 빠져가지고 일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쿠르스크 주를 막기 위해서 이 러시아 군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어하러 올 거라고. 방하로 생각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돌파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대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병력들은 그대로 두고 주로 이제 예비대에서 빼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져 있는 그 지역에는 저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도네츠크에서 조금 이 우크라이나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은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구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확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도, 그다음에 육상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저 부분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병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7km 지점까지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들어가서 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포크로스크를 지금 진격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잘못한 거 아니냐. 서방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이거 잘못했다. 좀 있으면 너희 포위 선멸 당할 것이다. 벨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한 2년 반 동안 버텨왔던 우크라이나를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만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도네츠크로 쿠르스크에서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하르키우하고 바로 붙어 있는 주가 러시아의 벨고로드라는 주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는 안 나올 텐데 그쪽으로 지금 털고 있어요. 그쪽으로 털고 거기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르키우로 좀 들어갔던 병력들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러시아군의 후방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 이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술의 그 수싸움이 양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뭐 이 포크루스크가 조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게 네. 일방적으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의 뒤를 치기 위해서 지금 벨고로드로 진격해 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말 뭐 치킨 게임 강대강이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말이죠. 핵이 있는 나라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지금 세르게이 라브코브 외무차관 핵 사용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한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해서 러시아가 핵 무기 사용 위협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사실상 뭐 이 핵무기 교류는 202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핵 정책 입법화하면서 거기 서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4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적이 상대방이죠. 적이 러시아를 향해서 핵무기나 WMD 다량 살상 무기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적이 나한테 미사일을 쏜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이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일에 적이 러시아의 핵심적인 정부 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대해서 핵심적인요 군사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때 내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적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이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4가지 조건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미 네. 2020년도에 다 밝힌 거고 4가지 조건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운 교리를 또다시 정립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냥 수사적 차원의 위협 뭐 그런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공격한 적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요. 예. 이 러시아가 핵공격 위협 수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네, 쿠르스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중요도가 덜하기 때문에 이 핵공격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래도 러시아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뭐 이게 쿠르스크 지역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레드라인 안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4가지 조건 얘기했잖아요. 예.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4가지 조건 속에 재래식 무기로 국가 안보가 위협이 될 경우에는 핵무기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쿠르스크 지역이 거기에 지금 서울 지역의 2배만큼 지금 땅이 빼앗겼는데 그것도 재래식 무기로 의해 가지고 땅이 빼앗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빼앗겼는데 그거는 국가 안보에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핵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언제라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본토가 침략 당했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핵보유 선언국이라고 하면 군에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그래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인 상태로도 봤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렇게 침공받고 염토가 점령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비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핵무기 안 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전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게 핵무기가 필요하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하마스 핵무기 안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스라엘 핵무기 갖고 있으면 뭐해? 뭐 그런 거잖아요. 핵무기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사례를 제가 들 텐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의 앙숙이잖아요. 예. 예? 앙숙인데 하나는 해교고 하나는 뭐 이슬람 그 힌두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그 국경 분쟁이 있고 그래도 둘 다 핵무기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잖아요.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국경선 분쟁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때는 가지고 도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몽둥이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핵무기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든 또는 이란 하마스 전쟁을 보든 간에 이게 재래식 전쟁이 그냥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핵에 대한 그런 군비를 정강시키는 것보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를 정강시키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그러면은 재래식 군비 정강시키고 저 나라도 이제 재래식 군비 정강시키면 결국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재래식 군비 경쟁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핵은 여전히 최후의 보루의 한 수단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핵에 대한 군비 경쟁도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뉴스타트 소위 말해서 미국과의 핵군축 회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협상 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달, 3월달 기준으로 해서 핵무기 500개 가지고 있었는데 2030년에 1000개 가져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급속도로 지금 핵 정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핵을 소위 말해서 군비 통제 이런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핵을 군축하고 핵을 없애고 해야 되는 그런데 스스로가 다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도 나도 지금 핵 개발에 뛰어들고 지금 핵 경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핵은 있어도 사용에 제한되지만 이 핵무기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핵 군비 경쟁도 일어난다. 두 번째는 핵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 경쟁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계속해서 자기 국가 이익에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위협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이든 재래식이든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이 휴전 협상용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네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얘기한 건데 저도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게 이제 정말로 이 그 쿠르스크를 침공한 것이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이 여기에 초점이 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휴전안을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본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쿠르스크 침공이다. 그리고 나서 2단계, 3단계, 4단계는 내가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이 휴전안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출할 것이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하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한테도 이것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쿠르스크 침공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휴전 협상을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러시아는 휴전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러시아는 전혀 휴전할 마음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급한 것이 혹시 여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굉장한 그 나쁜 그런 그 미래가 될 수 바로 있거든요. 전쟁 끝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를 보나 인구를 보나 자원을 보나 전쟁 잠재력을 보나 그래 너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내하고 한번 해보자. 난 절대로 너한테 질 수가 없어. 러시아는 여태껏 그랬어요. 러시아의 역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중국의 만만디가 지금 러시아의 만만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지켜봐야 할 게 아직 많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